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미국은 한국에서 대량의 포탄을 수입한다. 예. 이제 공군의 전투기 숫자도 늘려야 할 때가 됐다. 3. 중국의 뼈아픈 패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서양 세계에서는 포탄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은 대한민국의 군사 산업체를 찾아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포탄 제조 업체인 풍산입니다. 이는 서양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의 포탄 개발 기술과 생산 속도를 인정하게 된 사실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없다면 서양 세계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풍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 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풍산에서 단 한 달 사이 2년치 물량과 맞먹는 5,7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더군다나 풍산이 K-흑표나 K9 자주포처럼 대형 무기체계도 아니고 포탄과 탄약을 주력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요로는 절대 소비할 수 없는 물량인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탄약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떠받치는 게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풍산이 이런 대규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군이 평소에도 그만큼 많은 탄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답도 안 나오는 국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화약고의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5.56mm 탄만 봐도 150명 규모의 보병 대대급 한 개 부대가 적게는 연간 1만 5천 발에서 많게는 3만 발에 달하는 물량을 소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최대 탄약 생산 업체로서 풍산도 이에 발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풍산의 능력을 세계 여러 국가까지 앞다투며 찾기 시작한 데에는 생산력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섰고 그 결과 군수품 관련 제조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는 포탄 등 탄약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적당히 소모품만큼만 탄약을 생산하거나 첨단 포탄 같은 경우는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은 졸지에 이른 시일 안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방산 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풍산뿐이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풍산그룹이 개발 중인 감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곡사포용 유도 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 기술을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히 대한민국의 감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 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 유도 포탄인데요.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활공날개와 변침형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은 다른 곡사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감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톡의 감의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에르카의 155mm 58 구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받으시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감 100km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중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야프의 사격은 발사 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의 특성상 포탄으로 적을 직접 타격한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적 포탄 낙하 시 포탄이 떨어진 구멍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정밀한 사격을 가해도 한번 타격한 곳에 똑같이 포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포격의 기초는 사양속이라고 부르는 지역 파괴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데요. 사양속은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반경을 중첩해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사격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문의 K9 자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이용한 사양속 사격을 실시할 경우 50m의 피해 범위를 가진 고폭탄을 25m씩 중첩시켜 사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맨몸으로 포탄 낙하 지역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활공유도 방식인 감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감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포탄 중 50%가 6m 이내, 95%가 10m 이내에 적중하며 관계자들을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감의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대다수 군 전문가들이 이제 포병이 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엑스칼리버와 비교해도 5% 이상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감은 정말 저격수처럼 역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감이 포물선 방식의 궤도 비행이 아닌 활강 방식의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포함한 현대의 곡사포는 이름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원점 식별 장비가 등장하자 적 포병이나 미사일 등이 반격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 포병 운영은 슛앤스쿱, 히트앤런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은 일단 수직에 가까울 만큼 고각으로 높이 쏘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표적까지 앓아서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궤도 추적을 이용한 원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를 넘어서 현존하는 어떠한 대포병 레이더로도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즉 감을 통해 포병의 진지 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보다 확실한 화력 증감은 또 없는데요. 더군다나 감은 가장 유사한 무기체계인 미국 엑스칼리버가 8천만원인 것에 비해 약 절반인 3,500만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3,500만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풍사는 생산 속도와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화력 무기체계에는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사는 적어도 포탄 제조 기술에서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해왔고 이는 탄약체계 전반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1세기 풍산의 포탄 제조 기술력을 대표하는 게 곡사포용 감이라면 과거부터 풍산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한 건 날개 만정 분리 철갑탄 앱즈, 속칭 날탄이라 부르는 전차 포탄인데요. 최근 남북한의 3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격돌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의 극단 대치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11월 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에 걸쳐 북한 공군의 각종 전투기 180대가 출격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를 비롯한 각종 전폭기를 출격시켜 북한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에는 우리 합참과 주한미군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확인했고 그중 한 발이 울릉도 인근에 나타내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청참모부 명의로 자신들이 11월 2일에 울산 앞바다를 향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북한의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착탄시켰다고 주장하는 울산 앞공에는 한미일 3국의 감시가 집중된 경계수역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이 우리 몰래 미사일을 착탄시켰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을 가볍게 넘겨도 될 만큼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간 북한이 벌인 무력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규모와 수준에서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력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강도가 점차 세지면 세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강력해질 북한군에 맞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대치에서 큰 역할을 한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술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 전력을 강화하고 작전 레벨이 전술 공군인 우리 공군을 어떤 작전이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공군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상 초유의 남북 공중대치와 한국 공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바다입니다.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온 세계의 분쟁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끊기면서 최악의 기아에 직면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세계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빠지면서 여기에 생긴 힘의 공백으로 인해 중동은 지역 강국 간의 충돌과 더불어 시민혁명으로 인한 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소련 시절 엉터리로 짜인 국경으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2년 차에 접어든 미얀마 시민혁명 등 온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8일 현재를 기준으로 1990년대 동남부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유고 내전의 최대 격전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군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세계대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자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그곳은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동북아시아 각국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군비 경쟁으로 육성한 군대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2위 군사강국이 된 중국이 있고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강군인 자위대를 보유한 일본, 그리고 틈만 나면 핵을 쏘겠다며 미사일과 포탄을 난사하는 미치광이 북한과 그런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방 최강의 육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등 현재 동북아의 국가 중 군사적으로 만만히 볼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언제든 부술 수 있다고 취급하는 대만의 군대조차 전 세계 국방력의 상위 10%에 충분히 드는 강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동북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일 만한 대격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날이 갈수록 동북아 대전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돌릴 타겟으로 대만 침공을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할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 비록 북한을 지원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강화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 중인데요.
그 증거가 한미연합공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 훈련으로 펜5를 대체한 훈련입니다. 레디니스 오퍼레이션 엑서사이즈의 약으로 전시 한반도에서 싸울 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2015년에 이 펜5 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로 변경하며 목적성과 규모를 키웠는데요. 앞에 붙는 비질런트는 경계한다,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에이스는 에어 컴포넌트 엑서사이즈로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미연합사 산하 조직 중 전시에 한국과 미군의 공군을 통솔할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시 태세를 점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2017년에는 전투기가 무려 230대가 동원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우리 군의 거의 모든 주력 항공기가 총동원됐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때 북한 전투기 100대가 와도 우리 전투기 10대가 붙는다면 북한은 한국군의 전투기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멸할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력 격차는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북한 공군은 열악한 재정과 제재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100대는커녕 10대를 띄울 때도 손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미연합군이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띄웠다는 것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폭격을 결정한다면 북한은 그대로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역시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삼도천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지만 외국에서는 가난한 소국의 독재자에 불과한 김정은이 치욕을 무릅쓰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 여행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북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같은 해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비질런트 훈련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적 대응위를 중단한다는 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포함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 조약에 위배된 건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과격해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전과 달리 수백 대의 전투기를 심심할 때마다 띄우며 매우 적극적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구형 동구권 전투기, 부품과 항공유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운 덕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기존에 고수하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부활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입니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스톰은 폭풍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트러티직 오피에이셔널 레디니스 모멘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전략적, 작전적 준비 태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공군이 파괴해야 할 표적이 초대형 방사포 KN-23 같은 작전적 목표와 ICBM과 발사대, 김정은이 사용할 벙커 등 전략 목표로 다변화되면서 훈련의 개념이 변화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증거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한미연합군의 작전기는 무려 240대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17년에 230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중 한국이 140대, 미국이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F-35E, F-15K, KF-16 등으로 구성된 140대이며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수직이 착륙기 F-35B와 항모전투단의 EA-18G 그라물러 등 전폭기 전력과 유의 성철기 KC-135 급유기 같은 지원항공기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공군이 파견한 KC-30A 일대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의 도발로 훈련이 연장되어서 전략 핵 폭격기 B-1B 랜서 역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B-1B 랜서와 호주 공군의 참가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했다는 의미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이제 단순한 한반도 지역의 군사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문제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랜서의 출격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즉각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고, 호주 공군의 참여는 북한의 선제 공격 또는 중국의 개입이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처럼 국제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할 능력도 각오도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태는 남침은커녕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도 수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데요. 그러니까 당장 남북이 전면전을 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 협상에서 보이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핵 협상을 할 때 항상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괴뢰 국가이니 미국과 결판을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태도인데요. 애석하게도 군사적으로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 공군입니다. 1970년대 F4 전투기가 공군에 완전히 배치된 이후 대한민국 공군은 줄곧 북한 공군을 상대로 완벽한 우세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F-16이 도입되고 1990년대 KF-16이 라이선스 생산되면서 이 격차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전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가 제공하는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 미국의 조기 경보 통제기와 합동 이동 표적 감시기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전폭기를 보호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전자전기, 그리고 각종 항공기의 작전 시간을 크게 늘려줄 공중급유기 등 각종 지원 전력 중 상당수를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 공군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적국과 대적할 수 있는 전략 공군의 능력은 전무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이 737 조기 경보 통제기 4대와 KC-330 공중급유기 4대, RQ-4 글로벌워크 4대, 신형 109정찰기 4대 등 각종 지원 전력을 보강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현대전을 완벽히 수행할 전력과 이를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한 장교의 수가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자전기 도입,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국산 중고도 무인기 무화부의 개발과 배치, 그리고 이를 통제할 링크K를 도입 중입니다. 공군이 도입한다는 모든 무기들이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공군은 미 공군의 통제를 벗어나 당당히 우리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전략공군, 자주공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재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엎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깃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이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 허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 기조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의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 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케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중국 시장의 불합리함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